안녕하세요. 서채원뷰입니다. 자, 오늘이 2018년 11월 29일. 자, 오늘 또 역사를 통해서 영어를 배웁시다. 역사도 하고, 영어도 하고, 예.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첫 화면에 왜 항상 이 글을 띄워놓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과 문화는 정신 영역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 문화가 정신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국민 정신과 시민 정신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 정신, 시민 정신이 깨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예 깨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아예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그러면은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다 보면은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예외 없이 이 교육과 문화에 좌우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교육과 문화는 그 시대 국민정신과 시민정신을 지배하는 거니까. 영국의 저명한 사학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예외 없이 내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예외 없이 내부에서 비롯된다. 자, 그런데 우리 내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 어때요? 응? 나라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교육 환경, 교실 환경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교실 환경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나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대다수의 신문, 방송, 언론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교육 환경을 해치는 세력들과 초록통색이니까 보도를 제대로 해주지 않죠. 하더라도 짤막하게. 그러니까 심층 보도는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각자 이렇게 서로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깨워주는 수밖에 없다. 저는 어떤 특정 정파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지역적 편견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국가 안정, 사회 질서, 교육과 문화 환경, 이 세 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특정 정파에 소속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은 국가 안정, 사회 질서, 교육과 문화 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삼아서 최선은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잘 이 세 가지 가치를 지켜줄 것 같은 쪽으로 지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 즉 국가 안정, 사회 질서,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 환경을 해치는 일을 보면은요, 이 채널을 통해서 짤막하게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일깨워서 이런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집안이든
자식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이 학교 안 다니는 집안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다 다닐 것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좋지 않은 교실 환경에서 우리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환경,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받은 피해가, 입은 피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식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 환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문화는 영어로 컬처라고 해요. 컬처, 문화 컬처. 자, 그럼 구석기 시대 문화 첫 번째 정보. 한반도 주변의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베이징 부근의 저크텐 유적이다. 이곳 사람은 호모 에렉투스에 속하였으며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이 한반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가 무엇이다? 저우쿠된 유적. 요거죠? 요거. 예, 요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그 구석기 유적은 아니지만은 한반도를 포함한 요 바운더리, 요 주변, 네, 대표적인 유적이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알아두는 게 좋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가 어떤 거냐. 대표적인이라는, 이 뜻을 가진 영어가 representative입니다. 대표적인, representative. 대표적인 representative.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적지. 그냥 유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유적지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historic scene입니다. historic scene, 유적지, historic scene. scene이라는 이 단어는 장면, 어떤 장면이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난 장소, 곳, 이것도 scene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속하다, 무엇에 속하다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belong to가 있습니다.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belong to. 많이 사용되니까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은 내 것이야. 이거를 belong to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죠. This book belongs to me. 이 자동차는 내 것이야. This car belongs to me.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나에게 속해 있다. 이 말은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암기하려고 하면은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하기도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들을 때는 잡생각하면서 듣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저절로 뭐 하다? 이 속에 있는 역사적 정보를 저절로 인식하게 되고, 즉 암기가 되죠. 저절로 암기되고 단어도 저절로 인식되고 암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단어는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속으로 따라서 하든지 뭐 소리 내서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화면을 보고 따라서 해보든지 뭐 그렇게 하세요. 예.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웃에 있으면서 그 덩치 큰 그 중국이 이웃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금은 무엇으로 또 괴롭힙니까?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국요, 그 좋지 않은 기름을 떼서 나오는 그 매연,
그 수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공장에서 별로 시설도 좋지 않은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땅덩어리도 크죠. 인구는 또 오죽 많습니까? 그리고 사막에서 일어나는 먼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몽땅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통으로 오잖아요. 직통으로. 이 미세먼지, 정말로, 이놈의 중국. 정말로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 구석기 시대 문화 두 번째 정보.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1930년대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1960년대는 함경북도 옹기군 굴포리와 충청남도 공주시 석장리에서 유적을 발굴하였으며 그 이후 천여 곳의 구석기 유적이 더 확인되었다. 자, 여기 정보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지로 최초로 발견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렇죠. 함경도 그 동관진 유적지다. 동관진 유적지. 자, 유적지. 자,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발견된 최초의 구석기 유적지는 어느 거예요? 충남 공주에 있는 석장리 유적이다. 석장리 유적. 자, 뭐 이 정도 정보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 자, 영어는 뭐냐? 유적지. 아까도 유적지가 나왔었죠. 히스토릭 씬이라고. 여기도 히스토릭 사이트, 유적지. 히스토릭 사이트. 히스토릭 사이트도 유적지라는 뜻입니다. 사이트라는 단어는 장소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처음으로라는 그런 뜻을 갖는 영어 부사가 for the first time 있습니다.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그 다음에 발굴하다. 발굴하다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excavate가 있죠. excavate. 발굴하다. excavate. 자, 됐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문화, 정보 세 번째. 자, 동굴 유적에서는 구석기 유물과 함께 사람 뼈와 여러 동물의 뼈가 출토되었다. 됐죠? 여기서는 뭐 큰 정보는 없습니다. 자, 영어로서 동굴. 동굴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cave가 있죠. cave. 동굴 cave. 동굴 cave.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큰 지식이 있고 작은 지식이 있고 사소한 지식이 있죠. 우리가 이런 작은 사소한 지식도 알고 있으면 당연하게 좋죠. 응? 큰 지식, 작은 지식들이 여러 개의 지식들이 서로 막 연결되고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뭔가 응용 지식도 발생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고 사소한 지식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문화 네 번째 정보. 자, 충청북도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는 10만 점이 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4mm 간격의 눈금을 새긴 석기, 얼굴이 새겨진 예술품, 그 다음에 글개, 작고 날카로운 선배찌르기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걸 통해서 구석기인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보여준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정보가 많네요.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충북 그 수양계,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특색 있는 유물, 어떤 게 있죠? 4mm 간격의 눈금을 새긴 석기. 요게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이 새겨진 예술품. 요런 아주 특징적인 유물이 수양계 유적에서 발굴되었다. 요런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외에도 뭐 그렇게 작고 날카로운 선배찌르기 등이 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이 단양 수양계 유적의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뭐예요? 구석기인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볼 수 있다. 요거죠. 그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영어는 뭐냐? 유물. 자, 유적이 아니고 유물. 유물은 영어로 렐릭이라고 합니다. 렐릭, 유물, 렐릭, 유물, 렐릭. 그렇죠? 그 다음에 색이다. 우리가 뭐 조각칼로서
글씨를 나무에 새기다 할 때 새기다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carve가 있습니다. carve, 새기다. carve, 새기다. 여기 지금 물결 모양 요거 있죠? 요거는 조금 길게 발음하라는 얘기입니다. carve, 새기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날카로운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뭐가 있죠? sharp가 있습니다. sharp, 날카로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문화 5번째 정보. 대전 노원동과 순천 건평에서 발굴된 좀돌날은 아주 작은 돌날로서 뼈나 나무에 끼워 창이나 칼로 사용하였으며 동화사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하자면은 대전 노원동과 순천 건평에서 발굴된 유물이 뭐예요? 아주 작은 돌날인 좀돌날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이 좀돌날의 용도는 뭐예요? 뼈나 나무에 끼워서 창이나 칼로 사용했다. 자, 요렇게 정보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어는 또 뭐가 있느냐? 아주 작은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tiny가 있습니다. tiny, 아주 작은 tiny. 됐죠? 그 다음에 사용하다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use가 있습니다. use. 여기에 우리가 사용이라는 명사로 사용할 때는 요것이 발음이 use라고 발음됩니다. use. 무성 발음이죠. 무성음. use가 되고, 이게 동사가 돼서 사용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면은 발음이 유성 발음답니다. 유성음. use가 되죠. use. 사용하다. 됐죠? 그 다음에 널리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widely가 있죠. widely 하면 널리. 됐죠? 자, 그 다음에 구석기 문화 6번째 정보. 구석기는 정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뗀석기의 크기는 작아지고 정교해졌으며 전문화되어 갔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정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뗀석기는 전번 시간에 배웠죠. 이 뗀석기의 크기가 작아지고 정교해졌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전문화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배워야 할 영어는 정기, 후기, 앞쪽, 뒤쪽. 그러니까 정기, 후기. 정기는 영어로 the former part라고 합니다. the former part, 정기. former 하면은 앞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앞쪽, 정기. the former part. 그 다음에 후기는 the latter part라고 합니다. the latter part, 후기. the latter part, 후기. 예, 예를 들죠. 여기 LATTER은 원래는 발음 기호상으로는 let가 됩니다. let가 되는데 미국인들이 이 발음할 때는 실제로 발음할 때는 그 트가 르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말입니다. 미국은 이게 원래 영어가 영국 말인데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국하고 다르죠. 그 국민성이, 성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미국 국민들은 합리적이면서 뭔가 편의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티업 발음을 자연스러운 리얼 발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예를 들어서 워터를 워러라고 하듯이, 알겠죠? 그런 편의성을 이렇게 많이 언어에서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레트인데 발음 기호상으로는 레트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읽을 때는 레러 그럽니다. the latter par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 발음이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미국 발음을 실제 발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발음 기호에 입각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발음은요, 여러분들 일단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아시고, 발음은 어떻게 앞으로 뭐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따돌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됐죠? 후기를 the latter part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문화하다라는 영어가 specialize가 있습니다. specialize, 전문화하다, specialize. 됐죠? 근데 이 specialize는 전문화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전공하다, 전공.
예를 들어서 물리학을 전공하다. specialize in physics 하면은 물리학을 전공하다. 그래서 이 specialize는 전문화하다도 되지만은 전공하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문화 정보 7번째. 자, 화산지대인 백두산이나 일본 규슈 지역에서 나는 흑요 속으로 만든 석기가 전남 장흥 신북 유적과 경기 남양주 호평동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구석기인들이 원거리 교류를 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 여기서 정보를 정리를 하자면은 이 화산지대에서 나는 그 흑요석 석기가 멀리 떨어진 그 전남 신북 유적과 경기도 호평 유적에서 발견되는 걸로 보아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구석기인들이 원거리 교류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화산지대. 화산은 원래 발케이노로 가죠. 발케이노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뒤에 존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산지대에서 volcanic zone이라고 합니다. volcanic zone, 화산지대, volcanic zone 하면은 그 어떤 지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volcanic zone 하면은 화산지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능성이라는 뜻을 갖는 영어가 possibility가 있습니다. possibility, 가능성, possibility, 가능성, possibility. 근데 여기 발음 표기는 possib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발음 기호상으로는 possibility입니다. possibility인데 미국에서는 그 실제 발음할 때는 그 T 발음이 리 발음 가까이 나죠. 그래서 그것대로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possibility, 가능성. 알겠죠? 근데 뭐 possibility 하든 리 하든 외국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살아가면서 다듬어가면 됩니다. 일단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문화에 대해서 크게 7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속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영어 문법으로서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정사 개념. 일단 부정사는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를 가집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부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은 뭔가? 일단 그걸 알아야 되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play라는 단어, 동사가 있다. play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가 되면은 그 play에 s, 즉 의미에 s를 붙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과거형,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은 이 play를 과거형으로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 인칭에 관계없이 played 이렇게 해서 과거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래 없던 이런 것이 생겨났잖아요. plays, played 이렇게 전미사가 붙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형된 형태가 나왔죠. 근데 이것의 원래 형태는 어느 거예요? 요거죠, 요거.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변형되기 전에 원래 형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형. 전혀 이런 전미사가 붙지 않은 원래 형태를 원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으면은 이것이 부정사, 이것을 부정사라고 이야기한다.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부정사라고 한다.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왜 부정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여기서 부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부정이 아니고요. 정해지지 않은 말씀 사자.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말, 부정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겠죠?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뭐다? 부정사다. 이거는 어떤 성격을 가진다?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 정도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왜 정해지지 않느냐면은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뜻이 딱 하나, 용법이 딱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문장에 따라서 어느 문장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법이나 해석 방법이나 전부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겁이 납니까? 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런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엇을 알아두라 그랬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부정사라고 한다. 이 부정사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문장에 따라서 용법이나 의미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가죠? 복잡한 용법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정말로 힘듭니다. 어렵죠?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알고, 나머지는 우리가 실제 문장을 통해서, 이럴 때 이렇게 부정사를 사용하는구나. 이것을 문장을 통해서 습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tell, 말해라, him, 그에게, to come in, 들어오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부정사잖아요. 요 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또 to 부정사로 들어갔을까? 한번 문법적으로 따져봅니다. 그에게 말해라, 들어오라고. 자,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to come이라는 부정사는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은 tell의 목적어 힘이 어떻게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목적보호라고 한다. 그러면 앞에 힘은 뭐냐?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tell의 목적어지만은 부정사와 관계로 봤을 때는 요 힘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또 to가 붙었을까? 그래서 왜 부정사로 들어갔을까? 여기 tell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to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냥 또 동사가 되잖아요. 문장은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사는 앞에 이미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사, 어떤 용법을 가진 부정사로 들어가야 이런 보호라든지 의미상 주어라든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더 이상 깊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만 지금 설명해도 무슨 의미상 주어니 목적보호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런 문법적으로는 그러한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목적 보호니 의미상 주어니 그런 거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알면 되는 겁니까? 여기 부정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구누구 뒤에 뭘 하다라는 그 표현이 뭐로 들어갔다? 부정사로 들어가서 표현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을 알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부정사의 쓰임새를 또 알게 되잖아요. tell A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A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다 할 때, 그 어떻게 하다라는 부분이 뭐로 들어갔다? 부정사로 들어갔다. 그 정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공부는 그렇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please가 들어가면은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죠. 자, 여기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자, 이걸 보세요. 자, 이 문장 한번 봅니다. 바로 요 패턴이잖아요. 자, tell 말해라.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to study 공부하라고 영어를
연결하면은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하라고 말해. 이 말이잖아요. 바로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부동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임시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또 이용해 봅니다. 영희에게 점심 먹으라고 해. 자, 여러분들 영어로 말해봐요. 영희에게 점심 먹으라고 해. 자, tell. 영기. 점심 먹다가 뭡니까? eat. to eat. 뭐를? 점심, 런치. 그러니까 tell 영희 to eat lunch 이러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